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북년입니다. 이 4세, 7세의 변화들 중에 조절 능력 발달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 지연 능력은 뭐냐 하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작은 욕망이나 욕구를 자제하고 그걸 자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더 큰 혜택을 기대하면서 이걸 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연구가 이제 마시멜로우 테스트라고 하는 스탠포드에서 진행됐던 연구인데요.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만 5세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학 연구팀이 아이를 개별적으로 만납니다. 한 명 한 명씩. 그래서 한 개의 마시멜로우를 보여주면서 이 마시멜로우를 내가 잠깐 나갔다 오는 동안에 네가 먹지 않고 기다리면 그거에 대한 칭찬과 보상으로 너에게 10개의 마시멜로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럼 이 아이는 그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10분에서 15분, 여기서 15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대개 그 정도 사이 동안에.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어느 정도 참는지를 봤는데 600명의 만 5세, 6세 사이의 아이들을 했을 때 600명 중에 200명이 견뎠고 400명은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차이가 결국에는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서 특히 욕구 지연이라고 하는 부분, 만족 지연이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사람들이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벌이는데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을 추적 관찰합니다. 언제까지? 한 30대 정도의 나이가 든 어른이 될 때까지.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 스탠포드 심리학 연구팀에 들어온 이 6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두 스탠포드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들이었어요. 교수나 뭐 교직원들의. 그러니까 한 울타리 안에서 다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년퇴임 할 때까지 그 아이들을 쭉 추적 관찰하니까 가능해졌던 겁니다. 이거에 대한 수많은 또 비판이 있습니다. 너무 셀렉션 바이어스, 너무 특별한 아이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너무 안정적인 아이들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아이들만 했구나. 뭐 이런 식의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 욕구 지연이라는 게 그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보는 데는 또 이만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인용이 됩니다. 한계는 있습니다만 15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SAT 시험을 보는 때가 됐죠. 대학 입시를 보는 때가 성적이 높았고요. 그리고 30대 초반이 됐을 때 결혼 생활에서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결혼 생활은 참는 거의 연속. 뭐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 욕구를 얼마나 적절하게 참아내고 타인의 욕구, 즉 누구죠? 부부 다른 한쪽의 욕구를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계 유지와 안정에 중요한데 그분들 더 잘했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더라. 길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욕구를 참아내고 당장의 욕구를 참아내고 뭔가를 자기가 꾸준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들에서 더 좋은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게 이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돌아와서 생각하면 자기 조절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만족 지연은 결국 충동적인 조절과 관련되고 자기 스스로가 높은 가치 또 긴 안목의 삶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 어떤 거에서 기인하느냐. 아까 우리 대뇌 피질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신체 활동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전체 우리 뇌에서 헤드쿼터, 조절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전두엽은 어떻게 발달시킬 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4세, 7세 이때 동안에 사실은 1대1 대응의 암기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간단한 예로 여기 나와 있듯이 사과는 빨간색이야, 바나나는 노란색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빨간색 과일이 뭐가 있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과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하지만 사과만 있는 게 아니죠. 자두, 빨간색 자두, 앵두 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이론들과 주장들이 나올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화두를 던지고 그거에 참여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전두엽의 힘을 길러주고 그게 결국에는 욕구 지연을 시킬 수 있고 세상을 길게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얻는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그런 걸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예절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절 교육, 당장 즐거움을 좀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기살린다고 놔둘 게 아니라 식당이라는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안정적으로 식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니 앉아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도저히 못하는 아이라면 그 식당에 갈 수 없죠. 또는 옆에 키즈 카페처럼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근데 이 자기조절은 이제 남자 여자에 좀 차이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라요, 속도에, 발달 속도에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사회적인 친화, 또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더 이런 자기조절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 이런 것들 연구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를 키워보시는 어머님들이 이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특히 1학년 때. 1학년 때 옆집의 여자친구는 정말 딱 가방 챙겨놓고 준비 딱 하고 있다가 등교 시간 되면 다 정리해서 나가는데, 남자아이들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숙제도 까먹고 있고 준비물도 하나도 챙겨놓은 게 없고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요구하고 어머님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발달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발달 특성에 따라서 초등학교 때까지 남자애들은 조금 더 챙겨줄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절 능력 발달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학습 능력도 있을 거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잘 따를 수 있는 기초적인 정서적 토대, 심적 토대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타인과 함께하는 사회와 생활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그 입장을 좀 더 같이 고려해주는 능력의 발달인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리 인지 기능이 좋더라도 폭력 위험성이 증가되는 그런 양상의 연구 보고들도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의 학교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학교 생활을 넘어서서 사회생활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감 능력이다. 공감 능력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처음에 가장 간단한 건 우리 신생아 때, 그리고 한 2살 살 때도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화장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아이가 화장하는 척하는 거라든지, 아빠 수영 깎는 거 옆에서 보면서 수영 깎는 척한다든지, 또는 조용히 해라고 딱 사인 랭귀지를 보여줬을 때 아이들도 사인 랭귀지를 금방 배울 수 있는 거, 조용히 해라는 요렇게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공감 능력으로 나타나는 아이의 행동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공감이라기보다는 초기 공감이고요. 진짜 공감은 나머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타인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행동과 표정을 보일 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안심을 시키는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걸 정서적 공감, 이모셔널 엠파시라고 합니다. 더 어려운 건 그 다음입니다. 3단계. 3단계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그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걸 따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을 이해하는 공감은 인지적 공감이란 말을 쓰는데, 인지적 공감이 그걸 따라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삶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발달하는 과정은 초등학교 때부터 발달을 본격적으로 합니다만, 결국 성숙한 어른이 돼도 인지적 공감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연구가 제대로 된 연구는 아닙니다만 3분의 1 정도밖에는
진정한 인지적 공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연구들은 조금 더 확대된 다양한 연구들 과제가 앞으로 남아 있다는 뜻이죠. 그걸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그런 행동 모방, 행동 공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서 공감,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에 반응하는 거, 그리고 인지 공감, 타인의 생각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그거에 맞게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 이 세 가지의 공감이 우리 아이들한테 발달 과정에 필요하고, 특히 초등학교 연령대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여러 가지 함께 활동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어떻게 발달시키냐, 뭐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문화, 예술,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룹 액티비티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글을 읽게 해서 그 글을 쓴 사람의 입장과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공감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잘 읽어주는 부모님,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 아이도 그거를 따라한다. 이거는 저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공감 능력을 발전시키시려면 부모님의 공감 능력이 같이 발달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도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제가 설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5번 한번 보시면, 나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고 그냥 주관식 괄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여기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쓰시는 겁니다. 본인 생각나는 대로. 그럼 가장 공감적인 부모님은 어떤 답을 쓰셨냐,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나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에 쓰신 내용이,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왜 우리 아이한테만 그럴까?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미워하는 건가? 이렇게 쓰시는 경우는 아니고요. 또는 이 녀석이 또 그랬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왜 도대체 우리 애는 이렇게 말썽꾸러기일까? 도 아니고요.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의 공감이니까,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가 마음 상했을까 봐 걱정된다. 이런 형태의 생각들이 공감적인 거에 좀 더 가까운 기술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부모님이 그 아이의 생각, 입장, 그 아이의 감정, 느낌에 얼마나 포커싱을 하시려고 노력하느냐에 대한, 그리고 그 과정을 얼마나 부모님이 함께 아이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냐 하는 것, 그거를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을 아이와 함께 하면 할수록 아이도 그거를 따라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을 때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로 표현된 내 감정을 이해하면서 다독다독 해주셨지 라는 그 과정들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정착이 돼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을 때, 여자친구와 관계를 맺었을 때 그런 공감적인 태도들이 더 나오기 쉽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연습하시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공감을 잘 하시려면 제 생각엔 여기 단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뭐 한 단계 한 단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면, 공감은 노력이 따라와야 됩니다. 시간 없고 바쁘고 뭐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 압박이 있을 때 아이랑 소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는 아주 간단한 지시사항만 딱 내리고 빨리 정리를 하시고,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실 때 아이하고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이를, 내가 오늘은 딴 거 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쓰든지 마음을 설득해서 학원을 보내게 해야 될 텐데, 게임 시간을 줄여야 될 텐데, 이런 목적 의식을 갖고 하시는 거는 대부분 효과가 적어요.
그런 목적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오늘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 이 아이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얘가 게임이라는 게 어떤 건지 는 사실 모르니까 그 게임이 뭔지도 알고 싶고 그거에 몰입하는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아이랑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표정과 감정과 생각을 그냥 따라가 주시고 중간중간에 같이 흥을 맞춰서 아이한테 피드백을 주시면서 소통을 끝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이에요. 얘한테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만들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아이하고 대화를 마무리하실 때 정말 얘를 격려하면서 마무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 아, 그래, 네가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동안 어떤 것 때문에 게임이 그렇게 재밌는지 잘 몰랐어. 오늘 너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엄마가 게임을 잘 못하니까 직접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가끔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보자라고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마음을 전달받아서 엄마가 내가 그래도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대화와 토론과 조절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진 것을 이 아이도 배운다는 거죠. 엄마의 그런 태도를, 엄마의 그런 방식을. 그러면 정말 대화가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정말 그걸 몇 번 거치고 나면 얘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